예, 반갑습니다. 방금 제가 너무 과분하게 과찬을 해주셔서 소개받은 유은혜입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좀 벗고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죠? 네, 고맙습니다. 제가 5월 9일 날 퇴임을 하고 이제 역대 최장수라고 했는데 날짜로 기사에 보니까 1318일인가 그랬어요. 3년 7개월. 퇴임하고 오늘 세종을 두 번째로 오는데요. 몇 달 만에 세종에 오니까 또 가을이 돼서 그런지 아, 단풍도 들고 또 이곳은 교육원이 있는 이곳은 좀 한적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새로운 세종의 풍광을 보는 것 같고 여기까지 또 아이들 수업 마치고 이렇게 연수에 한 걸음에 또 달려와 주신 세종의 유초, 중고 교직원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늘 제가 장관직에 있을 때에도 코로나 상황이 이제 2년 넘게 막 지속이 됐기 때문에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아마 세종교육청에서 우리 선생님들 직무연수이긴 하지만 인문학 직무연수라고 이름을 붙여서 조금은 더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의 심리적 그리고 또 그동안에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이런 직무연수를 통해서 조금 치유하고 또 힐링하고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운 게 아닌가 싶은데 오늘 제가 또 교육 정책에 대한 약간은 좀 덜 소프트한 이야기를 드리게 돼서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교육 정책은 사실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구체적으로 느끼고 또 알고 계실 텐데 저는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들, 굉장히 이제 대전환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런 대전환의 시대의 이 변화의 방향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한번 함께 좀 짚어보고 그 속에서 교육 정책, 교육 패러다임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무엇을 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계획이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제가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주신다고 해서 지금 이제 5시 10분이라 6시 한 20분, 30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 뭐 10분 정도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궁금증, 질문을 또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목은 사회 변화와 우리 교육의 미래라고 좀 한번 붙여봤는데요. 잠깐만요. 예. 제가 장관을 그만두고 나니까 지금 머리를 이렇게 질끈 동여맸는데 장관이라는 직에 있을 때 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머리를 길러본다든지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는 갑자기 오늘 넥타이를 메고 나오셨다 그랬는데 사실 저는 오늘 이런 정장도 굉장히 오랜만에 입습니다. 요새는 청바지에 그냥 티셔츠 입고 다니고 또 이제 주말 같은 때는 동네 뒷산이나 또 둘레길 저희 공원 이런 데 걸을 때는 이제 모자 쓰고 이렇게 머리 묶고 다니면 잘 못 알아보시고 그런 또 약간의 자유로움 개인적인 쉼의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쉼의 시간이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이제 경험했던 것들을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나 개인 혼자만을 위한 어떤 경험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 있었던 일이 공적인 가치를 가지고 공적 역할에 대한 또 앞으로 그런 역할을 할 분들에 대한 도움, 그런 힘, 조언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약간
원장님에 비해서 복장이 불량하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머리를 묶고 나오다 보니까 이게 저는 지금 익숙한데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괜찮습니까? 예. 제가 이제 이미 시작된 미래 정책 환경의 변화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2010년을 지나면서 특히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사회의 변화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20년도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정말 세상이 이제는 완전히 과거와는 다른 세상이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아마 누구라도 그런 느낌, 그런 실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미 시작된 미래라고 제목을 붙였던 것은 실제로 인구의 위기, 인구 출생률이 점점 더 낮아지면서 2018년 그 평균 출생률이 얼마인지 선생님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적어도 1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보면 0.8, 그러니까 1이 안 되는 출생률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서 급격하게 인구의 위기가 굉장히 이제 절감하게 되는 거죠. 예전부터,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부터 인구가 줄어들 거라는 예측을 했었고, 제 기억으로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때부터 이 저출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금도 있지만 이제 저출산 대책위라는 그런 위원회를 꾸려서 계속 대책을 모든 정부에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들어서 고령 인구가 이제 유소년 인구보다 많아지는, 크로스되는 그런 이제 인구 위기의 시대에 직면하게 되어서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고 또 뭐 여기 선생님들이 더 잘 알고 느끼고 계실 테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제 인간의 두뇌를 대체할 인공지능 AI가 출현하고 정보통신 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하면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산업 구조를 갖게 되는, 그래서 인구 구조와 산업 구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고 그것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지금 겪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코로나19 상황은 이런 여러 가지 위기들을, 기후 위기라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정말 대전환의 시기를 경유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인구구조 변화를 잠깐 이 그래프를 좀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생산에 참여하는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건 그 밑에 보시면 고령 인구가 많아지고 유소년 인구가 적어지는 그 크로스되는 그 기점이 이제 2017년부터 이렇게 인구 구조가 급속하게 변화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완전히 다른 이제 미래 신산업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일자리의 변화가 2018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금 있는 일자리가 80만 개 없어지고 새로운 일자리 92만 개가 이제 증가를 해서 전체적으로는 172만 개의 일자리의 변화가 생기게 된다. 그리고 이 노동 과정에서, 노동 시간 속에서 자동화, 그러니까 로봇이나 AI 이런 자동화 비율이 차지하는 것이 이제 전체의 49.7%니까 50%, 반 정도, 전체 노동 시간의 절반 정도는 사람이 직접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이나 AI나 이렇게 자동화가 차지하는 비율로 10년도에 이렇게 통계 조사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구 구조와 산업 구조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코로나와 같은
우리가 이제 팬데믹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동안의 기후 위기는 사실은 우리가 환경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고 또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실천하는 방법들을 논의하고 하기도 하지만 기후 위기는 이제 더 이상 환경 지킴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의 문제, 미래 세대 아이들은 정말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 못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정도의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는 굉장히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가 기후위기로부터 시작이 됐구나. 그래서 에너지 전환이나 이제 재생 에너지나 또 탈탄소, 중립, 이런 문제들이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현재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 구조와 산업 구조, 이렇게 기후 위기 변화까지 굉장히 대전환, 정말 패러다임을 전체적으로 바꿔야 하는 그런 강제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겪고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특히 교육과 관련해서는 어떤 전환들을 이뤄내야 될 것인가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되는 또 풀어야 하는 그런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사실 저도 코로나 상황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이들 대학을 연기하면서도 그렇고 원격 수업, 온라인 대학을 결정하면서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그게 또 현장에서 어떻게 수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걱정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 정말 이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웠던 그런 상황, 그리고 또 원격 수업이나 온라인 학습들이 장기화되면서 아이들이 갖게 되는 이 교육 격차, 불평등, 양극화 이런 것들이 더 심화되면 어떻게 그러면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격차를 줄이고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또 고민이었었고요. 그래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훨씬 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현장과 소통하면서 현장의 요구들을 잘 수용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거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깨닫고 또 배우기도 했던 과정이었는데 여전히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 학교 이제 실내에서는 또 마스크를 쓰고 여러 가지 방역 수칙을 지키고 이런 게 이제 아직 이제는 조금 익숙해져서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코로나19라는 상황을 완전히 벗어나고 있지는 못해서 코로나19에서 겪은 여러 가지 교육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교육 정책의 과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기초학력 문제라든지 양극화된 이 교육 격차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또 심리적 사회성 발달 이런 문제들에게까지 굉장히 좀 촘촘하게 세심하게 아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인구구조, 산업구조, 기후위기, 코로나 팬데믹 상황까지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대전환 시기의 위기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고, 먼저 인구구조를 조금 더 구체화해 보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피라미드로 한번 이렇게 2017년과 67년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2017년은 5,136만 명의 인구를 우리나라가 이제 갖고 있는데 2028년이 되면 5,194만 명이 되고 이거 28년을 정점으로 해서 감소하기 시작해서 67년이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3,929만 명 그러니까 전체 인구가 17년 대비 50년이 지난 후에는 한 77% 정도 수준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게 되고 피라미드 모양을 보면 2017년은 이제 약간 항아리형의 모양으로 인구 피라미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하면 2067년도에는 이제 거의 역 피라미드에 가까운 그래서
이렇게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들면 생산에 참여하는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우리가 예측하거나 또 대안을 갖고 정책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제약이 많은 그런 인구 구조의 이제 변화들을 겪게 되는 것이겠죠. 이 인구 구조의 변화를 이제 학령 인구는 어떻게 변하는지를 조금 세분화 해봤습니다. 초등학교, 유치원은 여기 이제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령 인구 18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학생은 21세까지죠. 그래서 학령 인구를 17년과 이제 50년 이후에 67년까지 좀 비교를 해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17년에는 학령 인구가 846만 명이던 것이 점점 줄어서 67년이 되면 364만 명이 됩니다. 절반도 더 줄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 수, 그러니까 학력 인구가 이렇게 줄어든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여기 계신 교직원 여러분들과는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언론에서도 이제 일부 그런 보도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초등학교 입학 그 학생 수가 굉장히 이제 감소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교사 수급 문제, 또 교원 양성 체제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초등학교 교사 수는 인구 학생 수가 줄어드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축소해야 된다, 이제 감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이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학생 수가 준다고 해서 교사 수가 비례해서 줄어야 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수는 줄지만 이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그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과거와는 달라진 교육적 지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사가 줄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직무의 영역, 아이들을 교육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과 교육의 내용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파악하고 아이들이 정말 개별 맞춤형 교육으로서 공교육 내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받고 자기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학령 인구가 준다고 해서 교사 수를 그것에 비례해서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논쟁이 되고 논의가 되고 또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되는 것은 학령 인구 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줄고 있다는 것이 계속 이제 이런 추계를 통해서 나오고 이게 2017년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한 건데 21년 기준으로는 조금 더 67년 그러니까 50년 이후에 이 인구 감소가 이건 이제 추정치니까 조금 더 낮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그 숫자의 편차들은 있을 수 있지만 추세로 보면 2017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년 이후가 이 정도면 앞으로 획기적인 변화와 획기적인 어떤 것들이 있지 않는 이상은 학력 인구도 이거보다 더 감소하면 감소했지 이거보다 더 많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우리가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 초등학교 비율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99년이죠. 99년도에는 60명이 되지 않는 소규모 초등학교가 여기 나와 있듯이 862개 학교였습니다. 그랬던 것이 2018년도에는 거의 배로 이제 늘어서 1845개 학교가 60명이 되지 않는 그런 학교가 됐는데 이게 2045년이 되면 전국적으로 거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쪽에 마이너스 뭐 부산과 전남이 32%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 수가 이만큼 이제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건데, 저기 지도에 저 가운데 그 약간 검정 표시로 보이는 거기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지도상으로 봤을 때 거기만 유일하게 마이너스가 아니고 10% 수준이긴 해도 출생률이 더 많은 지역이거든요. 지도상으로 봤을 때 이곳이 바로 여러분이 계시는 세종. 세종은 지금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세종 인구가 지금 한 40만 된다고 하셨잖아요. 세종 제가 교육부에 있을 때도 보면은 다자녀 가정도 많고요. 계속 이제 인구 추계에 따르면 조 지역은 그래도 출생률이 전국 다른 지역의 평균보다 좀 높아서 마이너스가 아니라 다행히도 플러스 한 10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또 다른 의미에서 세종 교육청이, 그리고 이제 세종의 교육 정책이 조금 더 특화돼서 이 지역에 맞게 맞춤형 정책을 필요로 하는 지역일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세종에 계신 교직원 여러분들이니까 또 이 지도를 보니까 저기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이 세종 요 지역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을 보면 특히 이제 도심지 그리고 이제 뭐 전북, 전남, 경남, 부산 이렇게 큰 이제 시도를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거의 마이너스 30%가 될 정도로 초등학생 숫자가 이렇게 이제 감소하고 있다. 초등학생들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 학교 학령 인구가 그만큼 계속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이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것을 대학 입학 정원으로 조금 한번 구체화해 보면 대학 입학 정원도 이미 제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대학 입학 정원이 대학에 들어가야 하는 그 진학 대상 학생들 수보다 정원이 더 많은 그래서 역전된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2020년, 21년에 2만 명 넘게 정원 수가 많다 보니까 이제 전문대 그리고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입학률이 70% 정도 되면 선방했다.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총장님들도 계셨고요. 앞으로 점점 더 그리고 지금 이 그래프에서도 보면 2024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내후년인데 6만 7천 명 이상의 그러니까 입학 자원들보다 입학 정원이 더 많다 보니까 이제 대학들이 새로운 신입생들을 그러니까 그 경쟁에서 신입생들을 이제 입학시키지 못하면 대학이 점점 소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구 구조의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초, 중, 고, 대학 이런 학교 교육 시스템에 굉장히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이제는 더 이상 학령 인구 그러니까 이제 뭐 어린이집 유치원을 포함해서 18세, 21세 고 학령기에 있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정책을 펼치기 어려운 이제 상황이 되었다. 이따가 이제 산업구조 말씀을 드릴 때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는 모든 국민이 평생 학생이다, 평생 배운다, 이런 평생 학습 시스템들을 중앙정부나 이제 시도교육청에서 그렇게 교육 정책 패러다임으로 평생 교육의 그런 중요성들을 인지하고 준비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게 이제 인구구조 변화에서 여러 가지 뭐 앞서 말씀드렸던
교사 수급 문제라든지 그것에 따른 또 교원 양성 체제,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니까 지금도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통합학교나 중고등학교 통합학교나 새로운 학교 모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학교가 없어지면 그 지역이 아시겠지만 뭐 대학은 더 그렇고요. 대학은 학교가 폐교한다 그러면 굉장히 지역 경제가 위축돼서 지역 경제가 무너지는 지역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게 돼 있고 초중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가 갖는 마을 그 커뮤니티에서의 그런 중심적 역할들, 허브로서의 그런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가 없어지면 지역이 소멸된다는 그런 위기의식들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학교가 오히려 지역의 어떤 그런 거점으로서 평생 학습이나 또 그 지역에 필요한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 센터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학교의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학교의 개념과는 다른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훨씬 더 소통하고 협업하는 그런 학교의 모델로 이 초중학교 통합 모델이나 중고 통합 모델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또 돌봄까지를 포함한 지역의 그런 필요로 하는 수요들을 반영한 학교 모델들을 이미 이제 또 교육청별로 시작하고 있고 그런 사례들도 다른 지역에서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가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면서 겪게 되는 학교 구조가 그렇게 바뀌게 되면 또 선생님들도 이제 경험을 하셨겠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교대사대 이렇게 나뉘어서 교원 양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교원 양성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굉장히 큰 고민, 그것도 이제 굉장히 큰 과제이죠. 저희가 21년도에 교원 양성 체제 개편 방안들을 논의를 해서 국가교육회의하고 같이 그 사회적 합의 절차들을 이뤄 나가기로 하고 몇 가지 과제들을 정리를 해서 올해 22년부터 좀 진행을 해왔는데 아직 굉장히 이제 초보적인 그런 논의 단계이긴 합니다만 교원 양성 체제와 또 교사 수급 문제 이런 것들이 인구 구조의 변화에 뒤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육 내용이 어떻게 바뀌고 교육 방법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방향에서의 큰 합의들이 이루어지면 그것에 따라서 그러면 교사들은 아이들을 그렇게 잘 역량을 키워낼 수 있기 위해서 교사들이 받아야 하는 교원으로서의 그런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또 교원 양성 체제 내에서 교사들은 어떻게 그러면 또 역량을 키워야 될 것인지 그리고 현직에 있는 교사들은 또 어떻게 뭐 연수나 어떤 다른 지원들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 방법이나 내용들이 바뀌는 것에 선생님들은 또 그런 역량들을 배가시켜 나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게 정책의 구체화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인구구조에 이어서 산업구조 변화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앞서 제가 172만 명, 172만 개의 일자리의 변화가 있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총 노동 시간 중에 자동화 비율이 거의 이제 절반 정도를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직업 중에 20년 이내에 이 직업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 궁금하면 여기를 찾아보라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직업의 미래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몇 가지 직업들을 검색을 해보면 택시 기사 20년 후에 있을 것 같아요? 없어질 것 같아요? 없어질 것 같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미 이제 나와서
운행을 시작하고 20년 후면은 빠르게 이제 그런 것들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택시 기사는 다른 것으로 대체돼서 직업이 없어질 거다라고 하는 게 90%예요. 대체 확률을 90%로 보더라고요. 레스토랑의 직원, 서비스 업종의 레스토랑이나 커피숍 같은 이런 데의 직원은 대체 확률이 97%나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이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이미 지금 이제 저도 놀다 보니까 이렇게 다니다 보면 뭐 고속도로 휴게소나 이런 음식점 같은 데 들어가면 다 뭐죠 이거? 키오스 그 기계로 주문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주문하는 게 너무 낯설어서 야 정말 어르신들은 이거 어떻게 주문해서 기다리면서 이거를 하실까. 이제 옆에 도와주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하는데 점점 기계로 주문을 하고 기계가 서빙도 하고 커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로봇이 다 이렇게 원두커피 같은 거는 내려서 하는 휴게소도 봤고요. 굉장히 이제 눈 뜨면 하루하루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바뀌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직업의 전환들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고 제가 초등학교 교사는 그럼 20년 후에는 어떻게 되나 궁금하시죠? 초등학교 교사는 그런데 이게 대체돼서 없어진다.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대체 확률은 초등학교 교사는 0.4%라고 하는데,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가 다른 것으로, 레스토랑 직원이나 택시 기사나 이런 것처럼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교사는 있지만 다만 여러 가지 산업 구조와 인구 구조의 변화 속에서 교육의 내용, 교육의 방법, 그러니까 직무의 내용이 바뀌는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인구 구조 변화와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예전에는 여기 이제 지식정보 유통기간이 단축되고 기존의 학위나 자격의 효용성이 상실되고 이런 얘기를 적어놨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제가 주로 20, 30대를 경험했던 한 80년대, 90년대까지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 산업화가 늦었기 때문에 선진국을 추격하면서 발전해 왔잖아요.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근대화되고 산업화되고 하면서 지금은 이미 이제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한 것으로 선진국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선진국을 따라잡으면 추격해서 따라가면 우리도 선진국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죠. 우리의 근대 산업화의 그런 시스템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임용고시 볼 때도 그렇고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도 과거에 이제 쭉 세계사나 역사를 가르칠 텐데 근대 산업 국가는 사실은 대량 생산 체제에서 대규모 생산들을 이제 해왔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맞춤식으로 그렇게 극대화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그때는 또 학생들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보다는 이제 연배가 조금 더 낮으신 것으로 뵀을 때는 한 학급에 한 4, 50명 정도 그렇게 학교 다니셨나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거의 많으면 한 80명까지 되는 학교들도 있었고요. 초등학교 한 학급의 학생 수가 6, 70명 정도가 되는 그런 한 학급의 학생 수가 그런 학교에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때는 오히려 이제 인구가 너무 많아지니까 정책적으로 산하 제한도 하고 그런 정책을 펼치기도 했었는데
근대 산업국가에서 이런 대량 생산 체제의 그런 시스템을 그리고 서구의 그런 선진국을 쫓아가야 하는 추격형의 그런 시스템 속에서는 학급에서도 선생님 한 분이 6, 70명의 모든 학생들을 다 정말 눈 맞추고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부도 어떤 수업도 잘하는 아이들은 따라오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뭐 손이 다 미치지 못하니까 그 아이들대로의 어떤 그냥 다른 약간의 뭐랄까요 자율이라기보다는 다 그 정책 그 시스템 내에서 아이들에게 맞춘 식으로 교육할 수 없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요구되기보다는 중앙정부나 또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단순 노동,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직업을 선택하면 거의 내가 이 직업이 평생 직업이고 평생 직장이야 이런 개념으로 얼마 전까지는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디 취직을 했다, 취업을 했다 그러면 평생 나는 이제 그 직에서 승진을 하고 조금 더 월급을 많이 받고 조금 더 나아진 그런 경제적으로 좀 더 처우 개선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그 평생 직장 개념으로 살아왔던 게 거의 우리가 겪었던 세대의 경험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평생 직장, 평생 직업의 개념은 아까 이제 이 일자리 산업구조 변화를 말씀을 드렸듯이 거의 이제 없어지게 된다. 앞으로 미래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아이들은 적어도 두세 번 직업을 바꾸게 되거나 새로운 도전을 하는 그래서 우리 세대가 살아왔던 것처럼 하나의 직업 한 길을 한 우물을 파면 평생을 산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달라지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산업 구조가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는 저기 보시면 신산업 분야가 이제 이렇게 조금 몇 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과거에 여러 가지 제조업이나 또 수출 중심의 그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특화됐던 그런 영역들이 많이 이제 사라지고 뭐 AI 반도체 또 자율주행 자동차 그런 미래 신산업들이 주요하게 이제 산업 구조의 중요한 핵심들을 차지하게 되면서 인구도 줄어들고 또 산업 구조도 바뀌게 되면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살아가려면 도대체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여러 이제 기관이나 교육 관련된 그런 협회나 이런 데서 쭉 분석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저렇게 5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마 이제 논문이나 OECD나 또 다보스 포럼이나 이런 데서는 뭐 10가지, 16가지의 어떤 실질적인 기술 뭐 이렇게 정리하는 데도 있고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거기서 핵심적인 요소를 뽑았을 때 공통적인 것으로 가장 중요한 미래 핵심 역량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게 저렇게 5가지였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런 미래학자라든지 뭐 그런 교육기관이라든지 단체에서 동의하고 있는 것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앞으로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는 굉장히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근대 산업화 사회 그런 교육 시스템 내에서는 선생님들이 지식이나 정보를 전수해줬죠. 가르쳐주고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지식이나 정보를 암기하거나 받아들여서 그것이 무기가 되는 그런 사회였다고 하면 앞으로 이렇게 이 산업구조가 바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ICT에 기반한 그런 사회에 인구도 줄어들고 이런 새로운 미래 사회에서는 우리 아이들은 정보나 지식은 지금도 뭐 네이버 검색하면 모르는 거 찾아보면 금방금방 다 나오잖아요.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고 전수해서 암기하고 이거는 이제 과거의 교육
방식이 됐던 거고,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는 이런 무수히 우리에게 열려있는 이런 정보와 지식과 이런 것들을 내가 내 삶 속에서 내 삶이 조금 더 행복하고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쓰여져야 되고 무엇이 가야 될 방향이고 그렇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 비판적 사고 능력이라든지 내 문제가 또 굉장히 이제 사회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 다양성 속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창의적으로 이런 문제 해결 방안에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창의적인 생각, 그러니까 창의력, 비판적 사고 능력, 그리고 이게 이제 내 혼자 나에게 주어진 요 단위의 어떤 영역만 감당하면 되는 사회가 아니라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가 됐기 때문에 그 다양성 속에서 있는 사람들, 집단들, 세력들이 서로 소통하고 의견 교환하고 하면서 공감하고 소통하고 그런 의사소통 능력이 매우 중요해졌고 그것은 협업 능력하고도 이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요 5가지 이제 OC라고 정리를 했는데 이 미래의 인구와 이 산업 구조의 변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기후 위기의 어떤 해결까지를 포함해서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삶을 위한 교육 그리고 그 아이들이 미래 사회를 어떤 서구 중심의 서구 선진국을 따라가서 추격해서 우리가 선진국이 되고 우리가 선진국이 된다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선도적인 모델들을 주도할 수 있는 자기 주도성이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핵심 역량을 저렇게 5가지로 정리하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서구 중심의 도시 중심의 투격형 시스템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거는 과거의 낡은 시스템이 돼버린 거고 미래로 나아가는 새로운 시스템은 이러한 5가지의 역량을 아이들이 학교교육, 공교육 속에서 그리고 아이들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평생교육 시스템 속에서 계속 배우고 적용하고 또 그것을 활용하고 바꿔내 나가면서 주도적으로 새로운 사회를 우리가 주도하는 그런 선진 국가로서의 위상과 역할에 맞는 주도적인 그런 이 시스템들을 계속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고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 하에서 교육부뿐만 아니라 전체 국무위원들이 미래 사회를 예상하고 진단하면서 각 분야의 시스템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우리가 대전환의 시대를 주도하고 또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 각 분야에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논의해 오면서 교육 분야에서는 미래의 사회가 그렇게 바뀌어 나간다고 한다면 어떤 역량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하고 그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이제 교육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크게 정말 대전환이라고 할 만큼 격동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살고 있는데 이렇게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이 사회의 변화들을 정책이 담아내지 못하게 되면 사실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이러한 위기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저출생 이 문제는 더 나아지지 않고 지금도 이제 지속되고 있고 이 연령이 이제 노령 인구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되니까 이제 생산 가능 연령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경제도 여러 가지로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여전히 우리도 겪고 있는 이제 서울 수도권 집중 문제. 그러다 보니까 지역균형 발전은 그냥 명분뿐이고 실제로는 굉장히 지역이 소멸의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지역이 소멸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초중고, 대학교 폐교의 위기에 있는 학교들이 급증하면서 지역 소멸 위기가 같이 아주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양극화가 점점 더 가속화된다고 했을 때 사회적 갈등들은 훨씬 더 커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가 차원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배치하고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시스템 기제를 작동하지 않게 되면서 여러 가지 국가 경쟁력 전체가 저하될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를 겪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 구조나 산업 구조나 또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떤 대책들을 지난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논의들이 됐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논의가 되고, 지금 정부에서도 논의가 되고, 이렇게 사회의 시스템 전체가 패러다임이 전환해야 되는 정말 대전환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전환을 하기 위한 아주 대전환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발딛고 있는 현실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고, 그러한 내 일상에 내가 진짜 내 발밑에 있는 이 현실에서부터 이런 변화들이 수반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그런 전체적인 것들이 모여져서 우리 사회의 전환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큰 방향에서 그런 거야 라고 고개 끄덕일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대전환의 시대에서 우리가 발딛고 있는 현실에서는 특히 교육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에 구체적인 현실적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구체화돼야 되고 그것을 또 실행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이제 중앙정부나 또 시도교육청이나 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같이 풀어나가야 되는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큰 대전환의 시기에 대한 진단, 그것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이것을 정책으로 담아내야 된다는 그런 동의, 사회적 합의들이 이루어지면 이제 그런 큰 방향 속에서 각각 각 영역의 각 부처의 정책들이 어떻게 구체화돼야 되는지는 사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되고 특히 교육 정책은 이제 제가 취임하면서도 속도보다 이제 방향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재임 기간 동안에도 말씀을 드려왔는데 교육 정책은 철저히 미래로 향하고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방향에 흐트러짐이 없이 그 방향이 역행되지 않도록 미래의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는 이 미래의 역량, 아까 이제 핵심 역량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미래의 핵심 역량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갖추도록 할 것인가. 그리고 이 미래의 준비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정책 내에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과제이고, 교육의 내용, 교육의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 교육 방법이 굉장히 예전하고는 너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런 고민들을 아마 더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교육 방법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또 정책적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쭉 큰 틀에서의 그 미래 교육 방향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대전환에 직면하고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들 이제 큰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커다란 방향 속에서 이거는 뭐 국내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런 위기와 변화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큰 방향에서 미래 교육에 대해서 국내외적으로 지금 논의가 굉장히 이제 한창 여러 가지 이제 의논들이 되고 대안들이 나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제 세계에서 제일 가는 미래학자라고 소개가 되는 제이슨 생커라는 분은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더욱이나 이 교육과 기술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됐고 평생 교육, 평생 학습
이라는 개념을 이제 사용을 해왔는데 이분은 이제 평생을 학생으로 살아. 학생이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직업 전환도 말씀드렸고 평생 교육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미래는 계속 배우고 뭔가 내가 취득한 정보나 지식을 계속 활용하고 새롭게 이 창의적으로 적용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삶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앞으로의 이 삶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로 꼽히는 이분의 말씀을 소개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학령기에 있는 아이들만이 아니라 전 국민의 평생 학습, 평생 직업의 학생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배우고 끊임없이 미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이제 미래 세대인 아이들에게는 그런 정책적 지원과 시스템들이 아이들에게 정말 공정하게, 평등하게 그렇게 되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었고요. 여기 이제 국외 OECD나 또 교육의 미래 이니셔티브라고 아마 유네스코에서 소개된 책자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유네스코나 OECD나 이런 기관들에서도 굉장히 이 미래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를 예측하고 그것에 따라서 각 나라의 교육 정책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도 소개하고 진단하고 이런 자료들이 나오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국가교육회의가 아이들의 이제 실질적인 삶을 위한 교육 그리고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그래서 아이들에게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역량 중심 학습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그런 논의들을 이제 시작을 해왔고 2030 경기 미래교육이라는 걸 경기교육청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세종에서 이런 게 있나 하고 찾아봤는데 제가 아직 잘 찾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세종교육청에서도 이런 미래교육에 대한 어떤 세대나 이런 주요 정책들을 정리한 게 있을 텐데 2030 경기 미래교육이라고 해서 이제 경기교육청에서 이런 미래교육의 상을 제시한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 그래서 미래교육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그런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국내외의 논의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 정부도 국가교육위원회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런 미래교육의 방향과 구체적인 실천 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갈 수 있는 논의를 좀 잘 만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중간에 잠깐 치면 약간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흐트러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쉬는 시간 없이 그냥 계속 하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혹시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그냥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그래서 미래교육이 어떻게 방향을 갖고 정책으로 구체화돼야 되는지에 대한 큰 이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다면 7년부터 22년 5년 동안 이런 방향 속에서 교육부가 추진해왔던 정책을 좀 초중등 분야하고 고등 분야하고 좀 나눠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뭐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이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미래 사회에는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교육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개별 맞춤형 교육 그리고 이제 서구 중심, 도시 중심으로 그렇게 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현장, 내가 살고 있는 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맞춤형, 현장 중심 그리고 지역 존중. 그래서 지역의 자율화, 분권화 이런 것들을 계속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도입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하나이 하나이가 아이들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제 논리로 10을 우리가 인풋을 했으면 뭐 11 이상은 9시 돼야 된다는 이런 것을 당장 눈에 보이게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은 아이들의 성장 속도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한 명 한 명 아이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그 아이가 공교육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것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더 성장했을 때 그런 미래 역량의 어떤 토대를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 아이들이 성장하고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시스템 내에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맞춤형으로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을 중심으로 내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미래 교육 정책의 방향을 잡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주요 교육 과정도 아까 이제 5가지 중요한 역량을 중심으로 그렇게 배치를 하고 이제 미래 학교의 모습을 간단히 소개를 했는데 사실은 근데 이제 여기 계신 선생님들, 교직원 여러분들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원론적으로는 다 좋은 얘기고 다 필요한 얘기인데 현장을 너무 모르는 거 아니야? 현장하고는 너무 괴리감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교직원 여러분들이 겪고 계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사실은 정책으로 뭔가 구체화돼서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게 별로 체감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전히 행정 업무는 많고 코로나 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아이들을 온전히 수업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공문 발송하는 거 다 중단하고 행정 업무 과도하게 부과되는 거 다 이렇게 중단하고 그런 조치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도 현장에 가보면 선생님들이 여전히 행정 업무 때문에 시간과 노력과 이런 것들을 많이 쏟아부어야 하고 그리고 또 현장에 가끔 학교의 학부모들과의 관계 그리고 요새는 또 특히 이제 특기 행동 이제 장애 학생들도 그렇고 유형도 다양해지고 특이 행동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그렇게 개별 맞춤형 교육 좋은데 담임 선생님이 혹은 선생님이 그거를 다 감당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미래교육 방향을 잘 설정하고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학교 현장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할지를 현장과 소통하면서 그것을 정말 현실화시키고 실행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나는 오늘도 수업하면서 집중하지 않는 아이들, 돌아다니는 아이들, 또 엎드려 자는 아이들, 뭐 또 학부모로부터의 어떤 조건에 대한 침해 이런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교총에서 작년에 아마 스승의 날 즈음에서 그 설문조사 했던 거라고 한 결과를 봤는데 제가 사실은 굉장히 좀 깜짝 놀랐어요. 약간 충격이었는데 교사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내가 이거를 계속 교사로서 직을 유지하고 싶다고 하는 비율이 절반이 안 되더라고요. 35%인가? 초등학교 선생님들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수치는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교직원분들이 겪고 있는 현장의 이런 고충, 개별 맞춤형 교육도 좋고, 아이들의 미래 역량, 그 5가지 중요하다고 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 방법의 변화, 이런 것도 좋고 하는데, 그럼 선생님들은 그렇게 미래 역량을 아이들에게 키워주기 위해서 선생님도 그러면 교육을 받고 그 미래 역량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로서 또 변화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또 학교 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말 그 개인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일이 발생했을 때 다 개인의 책임이나 이 개인의 그런 것으로 다 돌아오다 보니까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이렇게 교육 정책을 위반하고 하는 이제 제가 장관 시절에도 장관이나 각 중앙부처에서 그런 것들을 정말 잘 알고 있을까? 저 정책이 굉장히 말만 정말 빗 좋은 개살구로 말만 그렇게 그럴듯하게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많이 하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코로나 시기에도 가능하면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듣고 소통하고자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지나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미래 학교는 학생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그런 맞춤형 수업을 선택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저희가 추진했던 고교 학점제라는 정책을 통해서 구체화하려고 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학교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그러니까 평생학습, 주민학습들까지를 포함한 그런 지역에 연계한 그런 학교로서 바뀔 것이고 선생님은 이제 과거와는 달리 아이들이 진로나 자기의 어떤 미래 그런 역량들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력자, 학습 촉진자의 역할로 그런 교육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그런 교사의 역량을 또 강화할 수 있는 연수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계획하고 해왔었고 또 지역에서는 이제 지역사회가 학교와 괴리된 어떤 다른 지역이 아니라 그 지역은 특히 고등교육은 더 그런데요. 학교와 지역과 기업이 같이 그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그 지역에서 키워내고 그 지역에서 일자리를 얻도록 취업을 연계해주고 그래서 그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 지역에서 아이들이 머물러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새로운 지역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그 정책의 방향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칙적으로 교육의 주체와 교육의 방법은 이렇게 달라질 것이고 이렇게 지향해 나간다는 이야기를 문재인 정부 내내 제가 장관 시절에도 말씀도 드렸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이러한 변화와 정책의 어떤 체감들이 잘 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 방향은 뭐 동의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이러저러한 어려움들이 더 많다 이렇게 말씀을 주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5년 동안 이런 방향 속에서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었다는 그런 말씀으로 좀 대신하겠습니다. 고등교육 분야는 여기 이제 주로 유초중고에 계시는 교직원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고등교육 분야는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대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대학의 정원이 대학에 들어갈 인원보다 더 이제 많아졌기 때문에 아마 이제 언론에서도 뭐 벚꽃 피는 순서대로 학교가 대학이 문 닫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쪽이 남쪽 지역에 있는 대학 전문대학은 신입생 충원율이 거의 50%가 되지 않는 학교들이 생겨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없어지니까 지역 경제가 이렇게 급격히 위축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냥 이제 지원만 하면 학생들이 다 들어오니까 어떤 전문대학 총장님은 저를 만나서 기초학력의 문제는 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학에 전문대학에 들어왔는데 수업을 하는데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는 아이들이 많더라. 그래서 대학에 입학한 아이들, 신입생들도 기초학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그 학교는 신입생들한테 어떻게 기초학력을 해결할 수 있을 건지 그런 게 굉장히 자기 학교에서는 지금 큰 고민이다. 그게 21년도 코로나 바로 직후 그때쯤 얘기였었거든요. 그렇듯이 이제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 저희가 그래서 대학이 정말 스스로 혁신해야 된다. 대학 혁신 프로그램들을 대학 스스로 자율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간단히 소개하자면 2020년부터 저희가 그 RIS라고 해서 이제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해서
지역 기반의 혁신 플랫폼을 만드는 사업을 국가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작이 이제 경남에서 20년도에 출발을 해서 올해 22년도에 경남에 있는 17개 대학이 공유대학 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올해 3학년 학생들을, 그러니까 각 대학에 다 다니고 있는데 17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3학년 때 공유대학이라는 학교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공유대학의 프로그램은 경남은 이제 제조업 기업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라서 기업에서 우리 회사들, 우리 기업은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3, 4학년 교육과정을 다 이수하고 나면 기업의 취업이 연계가 되고 그리고 이제 학위도, 그러니까 내가 입학한 학교의 졸업장도 받지만 17개 대학이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이 학교에서도 이수를 했다는 그 졸업장을 받아서 그 지역에 훨씬 더 취업할 수 있는 실제로 역량도 갖추고 현실적인 취업도 가능하게 하는. 그래서 대학과 기업과 지자체 단체장이 그 지역에 이제 혁신 연구기관이나 이런데, 그리고 대학도 대학 전문대학에 같이 연계해서 그런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게 2020년 첫 해에 경남, 그리고 충북도 선정이 됐죠. 충북은 주로 바이오 쪽에 특화된 영역으로 그런 거버넌스 구조들을 기업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모델들, 그러니까 고등교육은 이제 대학이 학령 인구를 중심으로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의 이런 기업과 연계한 직업전환 교육이나 평생 교육이나 또 고교 학점제를 계속 저희가 이제 확대하다 보니까 지금 전국의 인문계 고등학교 80%가 연구 선도학교를 올해 진행을 하고 있고 이미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직업교 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은 말씀해보면 다 고교 학점제를 도입을 하게 돼서 25년이면 모든 이제 고등학교에 고교 학점제가 전면 도입하게 되어 있고 그 과정에 있는데 고교 학점제는 현장에서 또 우려도 많이 있었던 게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더 심해지고 교과가 여러 과목이 배설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다 그걸 감당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고 이제 이런 의견들이 많이 제출이 됐어서 그 지역의 대학이 고교 학점제에 필요한 과목을 개설할 때 대학이 같이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대학과 지자체가 지역과 대학이 협업하는 그런 혁신 플랫폼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이거는 근데 대학과 기업과 지자체만이 아니라 지역의 교육청도 함께 거버넌스 체계에 참여를 해서 유초, 중, 고등학교 아이들 지역에서 특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배움과 또 고교 학점제에서의 지역적인 그런 수요들을 대학이 파악해서 지원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역을 중심으로 묶어보자 해서 지금은 거의 모든 지역에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기적인 좀 차이는 있지만 제가 이제 경남을 소개해드린 거는 경남에서 처음에 그렇게 이제 구상을 해서 올해 처음 3학년 입학생들이 22년도에 공동교육과정을 시작을 했고 아마 2년 후에 이 친구들이 졸업을 해서 경남의 여러 기업에 취업을 하고 그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역량을 필요로 하는 역량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고 그런 역량, 소양을 길러서 이제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을 하고 그 지역에서 정말 뿌리를 내리면서 정주해서 살게 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계속 청년들이 그 서울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태어난 지역에서 머물고 그 지역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고자 한 그런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몇 년쯤 지나면 또 정책의 어떤 평가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고등교육의 이러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그런 이제 출발들이 지난 20년부터 시작이 돼서 그것도 이제 이런 과정에 있어서요. 지역사회와 산업의 연계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또 어려운 문제가 교육 재정의 문제입니다. 아마 지방교육 재정 문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많이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을 것인데 지방교육 재정과 고등교육 재정, 교육의 재정을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지금은 지방교육 재정의 일부를 학생 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고등교육 재정으로 이제 넘기는 그런 법안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일부 그렇게 또 논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저희가 그 교육 정책을 논의하고 할 때 생각했던 거는 전체 교육 재정의 그 비율은 높여야 된다. 그 고등교육 재정까지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전체 GDP의 고등교육 재정이 1%가 아직 안 되거든요. 0.6%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OECD 주요 국가들은 고등교육 재정이 전체 국가 GDP의 최소한 1% 이상들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교육 재정을 GDP의 1% 이상으로 높이고 지방교육 재정의 그 쓰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좀 더 논쟁도 필요하고 하겠습니다만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교육 재정을 무조건 줄여야 된다 하는 것에 저희는 이제 계속 그런 저희 문재인 정부 때도 기재부는 주로 이제 그런 효용성의 이 논리로 학생 수가 쓰니까 교육 재정 줄여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 저희는 교육부는 그것을 좀 반대해왔고 교육감님들하고도 교육 재정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포션을 늘려야 되고 지방교육 재정이나 고등교육 재정을 합쳤을 때 전체 GDP에서 차지하고 있는 교육 재정을 늘려야 하고 그것이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전 국민의 평생학습까지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 교육 재정은 줄여서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저 같은 사람도 한 60대 이제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까 이 기계로 주문하는 것들은 낯선데 이제 AI라든가 지금은 어르신들도 이제 AI를 활용한 뭡니까? AI를 독거노인들, 독거 어르신들 계시는 집에 말 동무하고 이런 걸 다 그 프로그램 작동하게 해가지고 시스템으로 다 운영하고 이런 데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일상에서 활용하고 그러니까 일상의 생존 생활을 위해서도 계속 배워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전 국민이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는 평생 교육 시스템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도 이 부분은 지방정부나 교육청에서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교육 재정은 유초, 중고, 이 학령기에 있는 아이들에게만이 아니라 전 국민의 평생 학습까지를 포함한 교육의 예산으로 시각을 확대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고등교육 재정도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제가 이제 지역을 기반으로 또 아이들이 실제로 삶을 위한 교육으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바뀌고 그게 이제 제도와 법과 또 예산으로 구체화돼서 이렇게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이견도 생기고 또 정부도 바뀌고 뭐 교육감들이 바뀐 지역들도 있고 해서 이런 일관성을 갖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하는 정책들이 조금 이제 수정되거나 또 약간 과거 방식으로 돌아가거나 그럴 수 있는 우려들도 있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세종의 교직원 여러분들을 뵙게 된 기회에 저희가 무조건 이제 저희 정부에서 해왔던 것을 모두 다 잘했다 옳다 이런 주장이라기보다는 크게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우리 대한민국 사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미래 사회로 나아가는 그 방향에서 어떻게 이 전체적인 이런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동의한다면 그것의 변화를 잘 담아서 그것을 주도하고
특히 이제 아이들이 미래를 살아가는 데는 자기 스스로의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변화들이 필요하고, 그 변화는 사실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건 결과적으로는 예산이잖아요. 예산이 그 정책에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정책의 중요 순위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런 큰 방향에서 우리가 정책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그 정책이 바뀌는 것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더 집중적으로 이제 투여가 돼야 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게 그 방향에 어긋나지 않고 그 방향에 부합되는 예산의 편성까지도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제 바람이 있어서 여러분께 그런 바람까지를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래서 지금 기반교육 재정이나 고등교육 재정의 문제가 아마 지금 이제 국회에서 또 예산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 제도적인 그런 이제 개정안도 나와 있고 논의들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세종교육청에서도 지방교육 재정에 대한 교육감님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또 대응을 할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지방교육 재정과 고등교육 재정, 국가 전체 예산 중에 교육 재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조금 더 높아져서 우리가 이 전 국민의 평생학습 시스템들이 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예산 논의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방교육 재정이 유초중고 학생들의 좀 굉장히 다양한 변화와 아이를 한 명 한 명의 맞춤식 교육과 그것을 위한 또 교사들의 연수, 교사들의 교육까지를 포함하면 무조건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교육 재정, 지방교육 재정이 줄어야 된다. 이런 좀 주장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그래서 저의 이제 굉장히 그런 생각들을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조금 지루하시죠? 저만 혼자 막 열심히 떠들다 보니까 이게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서로 이렇게 좀 의견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좀 구체화 될 것 같은데,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중등 분야와 고등교육 분야의 지난 5년 동안의 미래교육 정책의 흐름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고요. 교육 정책은 또 사실 교육으로만 이렇게 동떨어져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제가 교육부 장관이면서 이제 사회부총리를 겸했던 이유도, 교육 정책은 모든 사회 정책과 연계해서 이제 정책들이 이루어져야지 완결성을 높일 수 있고, 또 모든 그런 사회 정책의 귀결들이 결국은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 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귀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사회부총리로서 이 교육정책과 함께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의 변화를 좀 진행을 해왔고, 여기는 지금 이제 교육 정책의 변화를 이렇게 좀 소개를 드렸는데, 이 온종일 돌봄체계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또 보건복지부나 여러 다른 부처와 협업이 필요한 그런 정책들이었기 때문에, 교육은 교육뿐만이 아니라 이제 특히 또 교육청이나 또 보건복지부, 또 여성가족부, 뭐 이렇게 해당하는 여러 부처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현장의 그런 어려움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현장에서는 또 특히 돌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여전히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대응해서 교육정책을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해왔다는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도 현장 소통 이런 말씀을 몇 차례 드렸는데, 이렇게 그 지난 정부에서 사회 변화를 담아서 교육 정책의 변화를 시작을 해서 그게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게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왜 이런 정책들이 추진이 되는 것인지, 혹은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내가 학교에서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정말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런 정책에 전혀 접근하고 있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서 그런 지금 미래교육 방향의 구체적인 정책들을 추진하는 이 과정이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을 통해서 피드백되고 여기에 비어져 있는 게 어떤 것인지 더 구체화돼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런 대안들을 끊임없이 모색해야만 이런 미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이 정말 좀 성과 있게 그리고 실질적인 의미를 잘 살려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현장과의 소통은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수없이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 늘 현장에서 직접 이 정책을 담당하고 직접 운영하고 있는 현장에 계신 분들과의 직접적인 소통들의 기회는 앞으로도 점점 훨씬 더 확대되고 또 깊어져야 되고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올해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국가의 중장기적인 그런 교육 정책들이 이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서 국민적 합의도 이루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지난한 그런 시간들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합의될 때만이 또 국민적 힘을 얻어서 이 교육의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국가교육위원회나 또 시도교육청에서도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런 정책들을 구체화하고 실행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뒷부분은 이제 미래교육의 초중등 분야의 교육 혁신을 어떻게 이게 다 이제 좀 중복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개별화 교육을 지원하고 또 교육과정 운영도 다양하게 하고 이게 이제 뭐 지역의 특성 또 여러 가지 학교마다 하는 학교급별로의 특성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추진해서 저희 2022 개정교육과정이 사실은 올해 강론까지